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5척이 지키지 못한 바다를 한국 구축함 단 한 척이 끝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척의 상선이 16시간 동안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공식 감사 성명을 냈고 중국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지하 시츄에이션 룸의 비상등이 켜진 시간은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지타운에 있는 자택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아둔 보안 통신 단말기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꿈속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 패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게 3번, 길게 1번. 이것은 국가안보회의 최고 등급 긴급 소집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벌써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호를 받은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해군 함정이 800m 거리까지 접근해 충돌 직전까지 갔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선임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대응 옵션을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입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12년을 보낸 뒤 국가안보회의로 옮겨 6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앉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넥타이는 포기했습니다. 새벽 긴급 소집에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고에서 차를 빼는데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은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워싱턴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빨갛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보안 단말기로 첫 번째 상황 요약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 비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해협 양쪽에 상선 310척 이상 정체 중. 호르무즈 해협. 저는 CIA 시절부터 이 해역에 대한 보고서를 수백 건 읽어온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겨우 48km에 불과한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목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하루 평균 약 2,300만 배럴.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29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가 이 수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을 이란이 틀어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 11분이었습니다. 서쪽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데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호 인원이 늘어나 있었고 복도마다 해병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 벽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등을 훑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환기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내려지는 결정의 무게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2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캐서린 모건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국방부 차관, 합참작전국장, CIA 부국장,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가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해협 양쪽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하얀 점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캐서린 모건 바로 오른쪽 아시아 태평양 담당 좌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최초 상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치자마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쇄 선언 후 8시간 경과. 해협 양쪽에 정체 중인 상선 310척 이상.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운반선, 액화가스 운반선 포함. 국제 유가 선물 시장에서 배럴당 152달러 돌파. 모건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회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방 안의 속삭임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죠.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았습니다.
현재 우리 제호함대가 바레인에 배치되어 있고 이지스 구축함 5척과 항공모함 전단이 현장에 있습니다. 브레넌, 현재 가장 급한 문제가 뭡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선박입니다. 지금 해협 양쪽에 310척이 묶여 있습니다. 이 중 유조선이 87척입니다. 봉쇄가 48시간만 지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 시작할 것이고 일주일이 넘으면 일부 국가에서 연료 배급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8시간이라고?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이미 152달러를 넘었습니다. 봉쇄 전 86달러였으니 하루도 안 돼서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호함대가 즉시 호위 작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5척이면 해협 전체를 커버합니다. 한 척당 96셀 수직 발사 시스템, 동시에 수백 개 표적 추적 가능. 건조 비용만 한 척에 24억 달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이 이미 현장에 있습니다. 모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당신 생각은?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위 작전이 맞습니다. 민간 선박을 호위해서 해협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제호함대 전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5척, 항공모함 전단, 세계 최강의 해군이 현장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18년간 안보 분석을 해온 사람입니다. 미 해군의 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모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에 호위 작전 개시를 권고합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츄에이션 룸을 나올 때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의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연한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난다. 이지스 5척이면 충분하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호위 작전이 시작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시츄에이션 룸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보고서의 내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90km로 질주하는 소형 쾌속정들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선단에 접근했고 저고도로 날아드는 개조 드론과 어선으로 위장한 공격선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모든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문제는 대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브리핑에서 합참 작전국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시츄에이션 룸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탠더드 미사일 발사 11발, 명중 3발, 명중률 28%.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시험장에서 92% 이상을 기록하던 시스템이 실전에서 28%라니.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135만 달러입니다. 11발이면 약 1,500만 달러. 그 돈으로 쾌속정 3척을 격파한 셈이었습니다. 나머지 8발은 수면 위를 지그재그로 도주하는 작은 보트를 쫓다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단 중앙에 컨테이너선 한 척이 드론 파편에 맞아 갑판 크레인이 부서졌습니다. 좌측 유조선 한 척은 쾌속정이 발사한 로켓 추진 수류탄에 선체 외판이 찢어졌습니다. 부상 선원 5명. 모건이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24억 달러짜리 구축함이 5척이나 있는데 사흘째 상선이 막고 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전 이 자리에서 이지스 5척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모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안을 찾으세요. 동맹국 지원 요청을 검토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동맹국 참전 요청이 나갔습니다. 국무부를 통해 나토 동맹국과 아시아, 우방국의 연합호위 작전 참가를 타진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담당이었기 때문에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의 응답을 취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회신했습니다. 45형 구축함 2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호위함 한 척과 정보 수집 함정 한 척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호주가 프리기함 한 척을 보내겠다고 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도
정보 수집한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전달받은 한국 측 회신문을 열었습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한 척을 호르무즈 해역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신문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 채우기. 연합작전에서 참가국이 많으면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압박을 논의할 때 연합국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 입지가 강해집니다. 한국의 참여는 그 맥락에서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력이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아니라고 답했을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저는 18년간 아시아 안보를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대한 CIA 브리핑을 수백 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리핑의 내용은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 주한미군 배치, 한미연합방위 태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은 언제나 미국이 보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CIA 분석 보고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합군 편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함정의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배수량 약 4,500톤, 76mm 함포함문, 하푼대함 미사일 8발, 단거리 방공 미사일, 승조원 320명, 우리 이지스함이 9,800톤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크기. 96셀 수직 발사 시스템과 비교하면 무장은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취역한 지 20년이 넘은 함정이었습니다. 미 해군 기준으로는 은퇴를 논의할 나이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함정의 배치 위치에 대해 짧은 의견을 달았습니다. 한국 함정은 선단 최후 미 보조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고함. 연합작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력을 핵심 구역에 배치하는 것은 작전 리스크를 높이는 결정임. 그 문장을 적으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더 내라고 압박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작은 구축함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모건에게 올렸습니다. 연합 함대 편성표에 한국은 맨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순서는 군사력 순이 아니라 회신 순서였지만 공교롭게도 제 머릿속에서의 중요도 순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3년을 복무했던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가끔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 기지의 여름 습도, 이태원 거리의 불빛, 그리고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호르무즈 상황 뉴스 보셨죠? 봤다. 심각하더구나. 연합작전에 한국도 참가합니다. 구축함 한 척 보낸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군인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4,500톤짜리 구축함 한 척이에요. 우리 이지스함 절반 크기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은 한숨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향수 어린 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용산에서 함께 훈련했던 기억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라고.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함대 편성표를 펼쳐놓고 각국 전력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금방 넘어갔습니다. 한국 함정은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전력은 이지스와 항모다.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바로 이 시츄에이션 룸에서 대통령에게 제 입으로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대통령님, 호르무즈 해협의 전술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시츄에이션 룸의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위 작전 사흘간 누적 피해,
상선 피격 7척, 경미한 손상 11척, 부상 선원 19명, 선단 이탈 선박 5척, 호위 실패로 되돌아간 선박 23척. 모건이 보고서를 읽은 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지스 5척과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하고도 사흘째 상선이 막고 있습니다. 브레넌, 사흘 전에 뭐라고 했죠?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목소리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 5척이면 충분하다고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대통령에게 호위 작전을 권고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바레인 제호함대 사령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해협 통과를 보장할 수 없음. 호위 작전 일시 중단을 건의함. 모건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방 안에 있던 22명 중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사실상 호위 불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모건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당신이 현장에 가세요. 바레인에 가서 연합작전을 직접 조율하세요. 더 이상 보고서로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군용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바레인까지 14시간. 기내에서 저는 모든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작전 경과, 피해 현황,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 패턴 분석.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대형대함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 해군의 대형 미사일 포화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에서 날아오는 것은 소련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90km로 수면을 스치듯 달리는 길이 8m짜리 쾌속정이었습니다. 저고도로 접근하는 장난감 같은 드론이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싣고 돌진하는 무인 자폭 보트였습니다. 대포로 파리를 잡으려는 격이었습니다. 135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몇백만 원짜리 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명중률이 28%였습니다. 바레인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페르시아만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침인데도 기온은 이미 37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데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땀이 셔츠 등을 적시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로 제호함대 사령부까지 이동하는 15분 동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면 위에 대형 상선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쇄로 묶인 선박들이었습니다. 저 배들 안에 선원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바다 위에서 언제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하자 작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의 벽면 전체를 대형 스크린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레이더 화면, 실시간 카메라 피드가 겹쳐져 돌아가고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3D 지형 모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호함대 사령관 로버트 칼슨 중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브레넌, 와줘서 고맙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저를 작전실 한쪽 벽면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사흘간의 작전 기록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실에 직격탄을 맞은 유조선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체 옆면에 뚫린 구멍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갑판 위에는 소와 거품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지스 5척이 지킨 결과였습니다. 칼슨 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대포로 모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존심과 좌절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현장 사령관이 자기 입으로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연합 함대 편성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국, 프랑스, 호주 함정이 이미 합류했습니다. 일본은 정보 수집함을 보냈고요. 그리고 한국 구축함이 어제 오만 무스카트항에 입항했습니다.
내일 아침 합류 예정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편성표를 작성할 때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추가됐다. 그 정도였습니다. 칼슨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후미에 배치합니다. 보조 역할이죠. 이지스 5척도 버거운 상황인데 4,500톤짜리 구축함 한 척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로는 좋죠. 연합국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며칠 뒤 얼마나 무지한 웃음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첫 번째 현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모건에게 보내는 보고서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초기 평가.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합함대 편성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으나 군사적 핵심 전력은 여전히 미 제호함대입니다. 동맹국 함정은 보조 역할에 한정됩니다. 특히 한국 함정은 함정 규모와 무장 수준을 고려할 때 작전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바레인의 밤은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끈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함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내일 합류할 한국 구축함도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작고 오래되고 보잘것없는 함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4,500톤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이 24억 달러짜리 이지스 5척이 못 해낸 일을 해내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채 합동 브리핑은 다음 날 아침 8시에 시작됐습니다. 제호함대 사령부 2층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칼슨 중장과 저, 참모진 6명이 앉았습니다. 영국에서는 45형 구축함 전대장인 제임스 윌콕스 대령이 부관과 함께 왔고, 프랑스 해군 대령 1명, 호주 해군 중령 1명이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시작 2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커피까지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은 단단했습니다. 해군 작전복 차림이었는데 다른 나라 장교들처럼 훈장이나 장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방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통역관 1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흘끗 확인한 이름표에는 영문으로 계급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령. 우리 쪽으로 치면 함장급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편성표에서 한국이 맨 마지막이었듯이 이 회의실에서도 한국은 맨 끝이었습니다. 칼슨 중장이 직접 연합 호위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해협 지도가 뜨고 함정 배치가 표시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5척이 선단 전방과 양측면에 삼각 대형으로 배치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중간 방어선을 맡고 호주 프리기탐이 대잠 초계를 담당합니다. 항공모함 항공단이 상공 어모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 구축함의 배치가 나왔습니다. 선단 최우미. 칼슨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잠깐 한국 지휘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선단 후미에서 후방 경계를 담당합니다. 이탈 선박 유도, 나고 선박 보호가 주 임무입니다. 통역이 끝나자 한국 지휘관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반론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군.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야.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윌콕스 대령이 통신 주파수 통합 방식에 대해 물었고, 프랑스 대령이 교전 규칙의 해석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형적인 연합작전회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끝에서 한국 지휘관이 통역관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작전 계획에 대한 관찰 사항을 하나 공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칼슨이 잠시 한국 지휘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통역관이 한 문장씩 옮겼습니다. 현재 작전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이 선단 외곽에서 넓은 방어선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덴만에서 18년간 경험한 바로는 소형 고속
선박의 집단 공격에서 외곽 방어선만으로는 모든 침투를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미세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그쪽을 봤습니다. 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중형 함정 한 척이 선단 내부에서 상선 사이를 기동하며 근접 방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헬리콥터를 상시 운용해 레이더보다 먼저 위협을 탐지하는 공중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곽을 돌파한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특수작전 요원이 정밀 사격으로 추진 장치를 무력화하는 최종 방어층이 있어야 한다. 통역이 끝났을 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냉소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덴만에서 해적 쫓아다닌 경험으로 미 해군의 작전 계획에 의견을 낸다고, 소총으로 보트 엔진을 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가? 칼슨 중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 군대에서 이 표현은 사실상 접수만 하고 반영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18년간 수없이 들어온 표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칼슨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덴만에서 해적 보트 몇 척 쫓아다닌 경험으로 혁명수비대를 논하다니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총으로 엔진을 쏴서 멈춘다고요? 무슨 서부 영화도 아니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연합 포위 작전은 이틀 뒤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령부 작전실에서 전투를 지켜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호르무즈 해협의 레이더 화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약 40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197척,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운반선, 액화가스 운반선, 거대한 상선 집단이 해협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 신호들은 거대한 군집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3분. 레이더 운용병이 외쳤습니다. 다수 접촉 신호. 이란 해안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쾌속정 31척. 곧이어 적어도 드론 신호 다수가 뒤따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들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화면에 하얀 선으로 그어졌습니다. 몇 발은 명중했습니다. 쾌속정 2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미사일들은 수면 위를 지그재그로 도주하는 보트를 놓쳤습니다. 펠렁스 속사포가 가동됐고 몇 척이 더 격파됐습니다. 그러나 31척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외곽 방어선을 뚫고 선단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중간에서 사격을 퍼부었지만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표적을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분. 첫 번째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단 중앙부의 컨테이너선 한 척이 드론 파편에 갑판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오전 10시 17분. 두 번째. 좌측의 화학물질 운반선이 쾌속정이 발사한 로켓 추진 수류탄에 선체 외판이 찢어졌습니다. 선원 4명 부상.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로 읽었던 패턴이 눈앞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선단 후미에 있던 한국 구축함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며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정된 위치를 벗어나 선단 뒤쪽을 가로지르며 우측 후미로 접근했습니다. 그 방향에서 이란 쾌속정 4척이 상선 3척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상선과 공격 보트 사이에 자신의 선체를 밀어넣었습니다. 직접 차단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76mm 한 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격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 해군의 127mm 한 포는 넓은 구역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쏩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의 사격은 한 발 한 발이 정밀했습니다. 표적은 선체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쾌속정 4척 중 3척이 수면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을 잃고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방향을 틀어 후퇴했습니다. 후미의 상선 3척은 피해 없이 그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작전실 스크린에 한국 담당 구역 상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담당 구역 피해 선박 0.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투는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2차례 더 공격을 시도했고 선당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전체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담당 구역 피격 선박 3척, 경미한 손상 4척, 부상 선원 8명. 영국 담당 구역 피격 선박 1척, 경미한 손상 2척. 프랑스 담당 구역 경미한 손상 2척. 호주 담당 구역 경미한 손상 1척. 한국 담당 구역 피해 제로. 저는 그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3번째 읽었을 때 불편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불편한 무언가인지. 24억 달러짜리 이지스 5척이 지키던 구역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3.5억 달러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맡은 구역에서는 피해가 0이었습니다.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운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배정된 후미 위치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함포 사격이 정확히 엔진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의도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그 의문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일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구역의 결과에 대해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한국 함정 담당 구역 피해 없음. 후미 배치 특성상 공격 노출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후미에 있었으니까 공격을 덜 받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틀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전날보다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쾌속정 숫자가 늘었고 드론 공격이 더 조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무인 폭발 보트의 본격적인 투입이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가득 싣고 유조선을 향해 직진하는 수상 자폭 무기입니다. 조종자가 없으니 경고 사격이 소용없습니다. 무전 경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멈추게 하려면 보트 자체를 파괴하거나 엔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폭발물이 가득 실려 있으니 보트를 직접 타격하면 폭발하고 그 파편이 근처 상선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레이더에 무인 보트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기였습니다. 곧 6, 9으로 늘어났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선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함포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보트는 쾌속정보다 더 작았고 수면에 거의 붙어서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선단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보트를 향해 함포를 쏘면 빗나간 포탄이 상선을 맞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긴장감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칼슨 중장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무인 보트 신호가 유조선 신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700m, 500m, 400m. 그때 한국 구축함 쪽 카메라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갑판 위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 수병들과 장비가 달랐습니다. 방탄조끼에 전술 헬멧, 그리고 손에는 저격용 정밀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특수전부대, UDT 대원들이었습니다. 대원들이 갑판 난간을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엎드렸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이륙한 링스 헬기가 상공에서 무인 보트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국 함정 카메라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대원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함정 위에서, 파도에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250m에서 350m 거리의 수면 위를 달리는 소형 무인 보트를 향해서. 조준한 곳은 보트의 선미, 엔진 부분이었습니다.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추진력만 제거해야 하는 사격이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폭발물 적재 부분을 맞추면 보트가 폭발하고 파편이 주변 상선에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보트가 멈췄습니다. 동력을 잃고 수면 위에서 회전하다가 조류에 밀려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척씩 차례로 엔진이 관통되며 멈춰섰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놓인 나무 토막처럼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대원들이 갑판에 엎드린 채 다음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때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총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9기의 무인 폭발 보트 중 9기 전부 멈췄습니다. 상선에 도달한 보트는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칼슨이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부 영화라고 했었지? 이틀 전 복도에서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소총으로 엔진을 쏴서 멈추게 한다고. 그게 무슨 서부 영화냐고. 그 말이 정확히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작전이 끝났을 때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담당 구역 이틀 연속 피해 제로. 나머지 구역 합계 상선 5척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미라서 공격을 덜 받았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배정된 후미를 벗어나 선당 곳곳을 기동하며 가장 위험한 구역에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에 노출된 함정이 피해 제로를 기록한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열어놓고 한동안 커서만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처럼 위치 특성상 공격 노출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함정 담당 구역 이틀 연속 피해 없음. 전술적 기동력과 대응 방식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추가 분석이 필요함. 관료적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적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18년간 아시아 안보를 분석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CIA 바레인 지부에 연락해서 한국 청해부대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8년간 CIA와 NSC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요청한 적 없는 종류의 자료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 그런 분류 항목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밤새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열고 첫 번째 숫자를 읽었을 때 마우스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이후 누적 호위 선박수 5만 1380척.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만 1380척. 18년 동안 아덴만과 주변 해역에서 연속으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호위한 선박의 총수였습니다. 다음 숫자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선박수 0. 5만 1380척을 호위하면서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납포된 선박도 없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선박도 없었습니다. 18년간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만 1380척. 18년. 피해 제로. 이 숫자는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 평가와 안보 분석을 18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8년간 5만 번이 넘는 호위 임무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다는 것은 그 뒤에 매우 정교한 체계와 반복 검증된 전술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운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치했을 때 청해부대, UDT 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해적이 점거한 선박에 접근해 돌입, 21분 만에 선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한국 측 사망자 없음. 해적 전원 제압. 다음으로 읽은 것은 호위 작전 교전 기록 모음이었습니다. 18년간 해적 접근 시도가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매번 쾌속적 여러 척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고 청해부대는 매번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헬기가 먼저 발견하고 함포가 중거리에서 차단하고 특수작전 대원이 근거리에서 최종 대응. 3중 방어 체계. 세 번째로 읽은 것은 교대 파견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마다 부대를 교대로 보냈습니다. 매 파견마다 새로운 승조원이 투입됐지만 체계는 동일했습니다. 교대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5만 1380척 무손실. 이것은 특정 지휘관의 개인기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내재된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자료를 읽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새벽빛이 숙소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이클, 한국 군인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이틀 전 전화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4,500톤짜리 구축함 한 척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던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달라. 장비가 우리보다 못한 건 맞아. 예산도, 기술도, 규모도 우리가 훨씬 앞서.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훈련할 때 눈빛이 달라. 절박함이라고 해야 하나. 실패하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야. 그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2살짜리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레인 숙소에서 CIA 보고서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44살의 안보 전문가는 30년 전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본 것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1,380척이라는 숫자의 본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숫자를 만든 것은 구축함의 레이더도, 함포의 구경도, 미사일의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같은 바다에서 같은 위협을 상대하며 몸에 새겨넣은 대응 체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검증된 방식, 통하지 않는 것은 즉시 버리고 통하는 것은 반복하며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 이틀 전 브리핑에서 한국 지휘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외곽 방어선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선단 내부 기동 방어가 필요하다. 헬기 조기 경보, 특수작전 요원의 최종 방어층. 그가 설명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5만 번 넘게 실전에서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말로 넘겨버린 바로 그 전술이. 저는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료적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긴급 평가 보고.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 능력은 기존 NSC 평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준임. 18년간 51,380척 호위, 손실 제로. 이 수치는 체계적이고 반복 검증된 전술 교리의 결과물로 판단됨. 현재 호르무즈 위기 대응에 결정적 자산이 될 가능성 있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한국 군대를 결정적 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18년간 유지해 온 평가 체계 자체를 뒤집는 행위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보안 통신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백악관 직통 회선. 모건이었습니다. 브레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NSC 선임 보좌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장 파견 중에 새벽 4시에 직접 전화가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넌. 예, 대통령님. 보고서는 다 읽었어. 이지스 5척의 항모까지 넣었는데 나흘째 상선이 맡고 있어. 그런데 한국 구축함 한 척이 맡은 구역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한국만 되는 거야? 그 질문이 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조지타운대 4년, CIA 12년, NSC 6년, 합계 22년의 경력이 그 한마디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한국 함정이 후미에 배치되어 공격 노출이 적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CIA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51,380척, 18년, 피해 제로,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본 전투 장면. 엔진만 정확히 노린 함포 사격, 흔들리는 갑판에서 미동도 없이 조준하는 UDT 대원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해군은 지난 18년 동안 아덴만에서 5만 척이 넘는 선박을 호위하면서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쓰고 있는 전술은 바로 그 18년의 실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 가지만 명확히 해둘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깃발 색깔은 신경 쓰지 마.
선박을 지켜내는 게 먼저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단말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깃발 색깔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선단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항로폭이 10km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이란 해안이 바로 붙어 있고 반대쪽에는 오만 영해가 있습니다. 197척의 선박이 이 좁은 수로를 일렬로 통과해야 합니다. 속도를 올릴 수도 회피 기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전력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 레이더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란 해안 곳곳에서 동시에 출격한 신호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초기 집계만으로 쾌속정 38척 이상, 드론 최소 27기, 그리고 무인 폭발 보트 15기 이상.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간 전투로 이미 탄약을 상당량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관에 남은 미사일이 제한적이었고 펠렁스 속사포의 탄약도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3일간 최대 규모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칼슨 중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같은 생각을 읽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기존 방식으로 막으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선단에 아직 163척이 좁은 수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조선, 가스 운반선, 위험 화물선. 한 척이라도 대형 사고가 나면 해협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한국 구역 피해 제로, 3중 방어 체계, 헬기 조기 경보, 함포 정밀 차단, UDT 최종 방어, 5만 1380척, 18년. 그리고 새벽에 들은 대통령의 말.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 저는 결심했습니다. 칼슨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독, 전술 지휘를 한국에 넘깁시다. 칼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난 이틀간 피해 제로를 기록한 유일한 함정입니다. 이 공격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브레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미합 중국 해군 함대의 전술 지휘권을 동맹국 대령에게 넘기라고. 그것도 4,500톤짜리 구축함 함장에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어. 전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례가 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미 승인하셨습니다. 칼슨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쾌속정 신호들이 선단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한쪽의 보안 통신실로 걸어갔습니다.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의 직통 회선을 열었습니다. 모건이 받았습니다. 모건, 호르무즈 연합함대의 전술 지휘권을 한국 구축함 지휘관에게 이양하는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대통령의 사전 승인 범위 내라고 판단합니다. 1분 뒤 모건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승인합니다. 대통령께 보고 완료. 현장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칼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칼슨이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전을 열었습니다. 연합지휘 채널. 모든 함정이 듣고 있는 주파수였습니다. 한국 함정, 여기는 연합함대 사령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의 전술 지휘권을 귀함에 이양한다. 모든 함정은 즉시 귀함의 명령에 따르라. 작전실이 멈췄습니다. 장교들이 스크린에서 시선을 돌려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영국 연락장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 참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 역사상 이지스 구축함 편대의 전술 지휘권을 동맹국 함장에게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4억 달러짜리 최첨단 구축함 5척이 3.5억 달러짜리 한국 구축함 한 척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작전실 안에 40명이 모두 숨을 죽이고 한국 함정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전 속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틀 전 브리핑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동요도 없었으며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은 선단 외곽 약 15km 지점으로 이동한다. 미사일 대신 함포 중심 교전으로 전환한다. 쾌속정이 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개별 목표로 분리해 선제 타격한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항로 양측 방어선을 유지한다. 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체계를 활용해 드론을 집중 요격한다. 한국 구축함은 선단 내부 기동을 담당한다. 상선 사이를 이동하며 외곽 방어선을 돌파한 위협에 대해 근접 방어를 수행한다. 링스 헬기는 최대 고도로 상승하여 교전 구역 전체 상황을 실시간 감시한다. 탐지된 좌표는 즉시 모든 연합 함정으로 동시 전송한다. 저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첫날 브리핑에서 한국 지휘관이 제안했던 바로 그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말로 넘겨버렸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첫날의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스 구축함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35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한 포를 사용했습니다. 쾌속정이 무리를 이루기 전에 하나씩 분리해 타격했습니다. 무리 공격의 핵심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인데, 수렴하기 전에 개별 격파되면 공격의 위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드론 요격에 집중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모든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표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치가 파악된 목표를 차례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선단 내부를 빠르게 이동하며 외곽을 돌파한 위협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76mm 한 포가 정확하게 발사됐습니다. 쾌속정의 엔진만 노렸습니다. 동시에 UDT 대원들이 무인 폭발 보트의 추진 장치를 정밀 사격으로 제거했습니다. 작전실에서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고 전체 전술 흐름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약 32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쾌속정들이 하나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보트들이 해안 쪽으로 물러났고 드론 공격도 산발적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들은 대부분 추진력을 잃은 채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 안에 남아있던 선박들이 차례로 해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씩, 한 척씩 긴 행렬을 이루며 좁은 항로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상선이 해협 출구를 통과한 시간은 오후 8시 53분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수많은 신호들이 좁은 수로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16시간 동안 이어진 호위 작전이었습니다.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체 관통 피해 0, 인명 피해 0, 손실 선박 0, 이탈 선박 0. 197척이 들어왔고 197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교, 영국 연락관, 프랑스 참모, CIA 분석관까지 16시간 넘게 깨어있으면서 선단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칼슨 중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브레넌, 당신이 옳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답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용산에서 돌아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하던 아버지. 한국 군인들은 달라.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리고 첫날 브리핑에서 한국 지휘관이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참고하겠다며 넘긴 바로 그 순간의 답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연합군 공보실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합 호위 작전 성공. 선단 197척 전략 무사 통과. 그 성명이 나가자마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런던이었습니다. 세계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로이드 보험 시장이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는 3.5배 이상 폭등해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종료 보고가 전해지자 보험 심사관들이 위험 등급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197척이 집중 공격을 받으며 통과했지만 지휘권 전환 이후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데이터. 열흘 안에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해운 업계가 한국 해군의 호위 능력을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응한 곳은 도쿄였습니다. 저는 사령부 통신 피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을 직접 읽었습니다. 외교 문서치고는 표현이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일본의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과 승조원들에게 공식적인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은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페르시아만에 의존합니다. 그 선단 안에는 일본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21척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다면 일본의 정유 시설과 발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이 지켜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일본과 비슷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 군대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CIA 시절부터 중국 국방부 성명을 수백 건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톤의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선단에는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도 24척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반응은 나토 해양사령부였습니다. 국제기구는 원래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나토 해양사령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의 3중 방어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중 조기 탐지, 함포 중심의 중거리 정밀 차단, 특수작전 요원의 근접 최종 대응. 이 세 가지 구조를 비대칭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선단, 호위 작전의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합군 브리핑실에서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말로 넘겨버렸던 그 전술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어떤 공식 성명보다도 작전 다음 날 아침의 사후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지휘관과 주요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칼슨 중장과 참모진, 그리고 저를 포함해 10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첫 브리핑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흘 전에는 한국 지휘관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슨 중장 바로 옆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칼슨이 직접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브리핑은 시간 순서대로 작전을 분석하며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미군 참모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후미 방어 임무를 받았을 때 작전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방어 방식이 소형 선박의 집단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브리핑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임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결국 스스로 말해준다. 그 말 속에는 18년간 5만 1380척을 지켜온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바레인에서 워싱턴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14시간 동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모건에게 직접 브리핑할 자료였고 이후 대통령에게도 상정될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좁은 수로에서 고속 소형 선박을 이용한 비대칭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 중심의 원거리 방어보다 함포 중심의 근접 정밀 방어가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공중 조기 경보와 함포 방어, 특수작전 요원의 근접 대응을 통합한 3중 방어 체계는 기존 이지스 중심 방식, 대비 현저히 높은 작전 성공률을 보인다. 셋째, 이 3가지 결론은 전부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18년 동안 실전에서 쌓아온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개인적 소회를 넣는 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술적 발견이 아니라 평가 기준의 오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NSC는 동맹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함정 배수량, 미사일 셀수, 레이더 성능, 건조 비용 등 장비 사양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 구축함은 우리 이지스함의 보조 전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평가 체계가 실전 경험의 축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적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그 파트너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안보 분석가로 살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이 아니라 모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모건과 국방부 차관, 합참 부의장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30분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작전 경과, 피해 현황, 각국 해군의 역할이 화면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에 최종 비교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국 담당 구역 나흘간 피격 선박 11척, 부상 선원 다수. 한국 담당 구역 같은 기간 피해 0. 모건이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레넌,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이지스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특별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흘 전 바레인에서 대통령의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이번에는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요격, 대형 함정 간 교전, 방공 작전에서는 이지스를 능가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것은 그런 전통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면을 스치듯 달리는 소형 보트, 적어도 드론, 무인 자폭 장비. 이지스가 설계될 때 핵심 대응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위협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18년 동안 바로 그 유형의 위협과 실제 바다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교범이 아니라 실전에서 나온 판단 속도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검증된 전술이었습니다. 모건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청해부대 작전 교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한국 측에 요청하세요. 그 결정은 곧바로 실행됐습니다. 한 달 뒤,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은 각각 대한민국 해군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교리를 설명해달라는 요청. 세계 최강 해군이 배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조용히 바다를 지켜온 한 부대에게서. 그리고 NSC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모건은 저에게 대한국 안보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상으로만 분류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함께 전선에 서는 나라로 재분류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작업을 시작하면서 문득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마이클. 무사히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호르무즈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요. 뉴스에서 봤다. 한국 해군 이야기. 아버지가 맞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콧방귀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그냥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신 말씀, 이제 알겠어요. 한국 군인들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다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용산에서 3년 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훈련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뛰는 사람들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비가 구식이든 최신이든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 왜인지 아나?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바다 건너에 적이 있는 나라야. 그 절박함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장비보다 강한 거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살 때 거실 소파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아버지는 그렇게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군인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 새벽, 이 도시의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이지스 5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뜨거운 바다와 197척의 상선과 한 척의 한국 구축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트너가 우리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호르무즈의 바다가 증명한 것은 한국 해군의 우수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배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가장 비싼 장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18년 동안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경험의 무게는 어떤 첨단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4,500톤의 함정이 세계 최강 해군의 함대를 이끌었던 그날, 바다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겸손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자격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백악관 NSC 보좌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8년간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조용한 실력이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